오늘은 지금 시작 7시에 진행하고요. 먼저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긴 할 텐데, 먼저 처음에 제가 이 전체 그 세미나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그 오늘 같이 진행을 해 주시는 샌드뱅크의 브라이언님, 그 백훈종 이사님이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또 20분 정도 해서 음, 또 비트코인 투자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같이 해주시는 분이요. 여기 뭐 안내도 나와 있긴 한데 그 샌드뱅크라는 그 디지털 자산 예치 서비스인데요. 거기에 최고 운영 책임자 맡고 계신 백훈종 이사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뱅크라고 하는 크립토 엣지 서비스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백훈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의 비트코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요. 최대한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이게 또 뭐 사실 또 웨비나니까 또 괜히 또 약간 또 뭔가 좀 딱딱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이번에도 저희가 지난 12월에는 오태민 그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 오태민 작가님 같은 경우도 워낙 비트코인에 대한 그 사랑이 남다르셔서 비트코인을 또 주제로 그 당시에 지정학이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또 나눴었고요. 이번 달 또 이제 비트코인을 좀 주제로 해서 비트코인의 한 해 동안의 어떤 주요 트렌드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투자를 또 각자 하시잖아요. 투자 관점에서 올해를 좀 어떻게 봐야 되고 지금이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앞으로 뭐 짧게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라는 탭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주시더라도 각자 혹시 발표할 때나 또는 이때 Q&A 시간에 그 질문을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근데 그 7시에 생각보다 많이 딱 맞춰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우리가 또 뒤에 또 Q&A를 또 편하게 좀 나누려면요. 그 한번 그첫 번째 시간인 그 백훈종 이사님께서 우리 비트코인의 올해 트렌드 및 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좀 진행해 주실 텐데 참고로 그 백훈종 이사님은 비트코인 맥시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비트코인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말하는데요. 뭐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좋은 인사이트를 오늘 많이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따 또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백분종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 때 화면을 잠깐 꺼놓을게요. 네, 그 화면 공유를 필요하시면 하셔도 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호 대표님. 뒤에 배경이 참 비트 세이빙 분들은 돼지 저금통 저 배경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비슷한 걸 하나 좀 마련해야 되나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자칭 타칭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제가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많은 저의 자산을 투자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또 비트코인 투자가 왜 필요한가 뭐 비트코인의 어떤 미래 가치는 왜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게 제가 사실 그렇게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2021년 이제 한 초반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코인원에서 한때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코인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역시 이어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뭔가 제 성향이랄까요?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쌓아온 그런 뭐
공부했던 거나 아니면 경험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미가 됐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에 유난하게 관심이 갔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독특한 매력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중인데 사실 어렵죠. 이제 제가 느끼는 바 어떤 공부한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오늘은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니 제가 화면 공유를 좀 드리면서 재밌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트위터를 합니다. 여기 화면에 다 보이시죠? 만약에 보이신다면은 지금 보인다는 채팅 한 번만 남겨주시면 혹시나 안 보일까 봐. 네, 좋습니다. 다들 보이신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트위터 계정 화면이고요. 제가 최근에 적은 글을 지금 띄워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2023년 비트코인 트렌드 10개 해가지고 영어로 쓰긴 했지만 이제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니까 한번 쭉 봐주세요. 10위부터 1위까지 뭐가 있나 한번 쓱 봐주시고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직접 나열을 한 건 아니고요.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분 있죠? 나탈리 브리넬이라고 하는 요 이제 여성 아나운서입니다. 여성 아나운서 분이자 이제 비트코인의 또 굉장한 이 맥시멀리스트 이신 분인데 이분의 이제 나레이션이 들어간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영상에서 이제 10가지가 소개되거든요. 잠깐 초반만 잠깐 볼게요. 이게 영어로 진행되는 거라서 길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바람을 타고 이륙하지 않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륙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느껴질 때는 그 생각을 해라. 비행기도 항상 바람을 역으로 맞으면서 이륙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한 얘기네요. It was a year of turbulence for Bitcoin, epic crypto meltdowns, spectacular falls from grace, and macro headwinds. But crypto winters always lead to spring, and countless seeds are being planted and nurtured in this Bitcoin bear market. This is the best time to be interested in Bitcoin. None of the fundamentals have changed. So get out there and learn about it. Get out there and invest. Get out there and build. Now is the time. When Bitcoin's price began to free fall, traders and newcomers got spooked. But the builders, developers, and voices in the space stayed focused on growth, network security, and education. Here now, we dive into 10 things to watch in Bitcoin in 2023. Bitcoin is a wily beast. Starting with the obvious, crypto scammers getting their due. Sometimes I think it 네, 이제 이게 인트로 부분만 잠깐 보여드린 거고 이제부터 이제 10가지 2023년 비트코인 트렌드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 영어로 설명이 되니까 제가 이제 준비한 요 크롬 브라우저 창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덜 중요하다고 이제 하니까 10번에 넣었겠죠. 크립토 멜트다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호화폐의 이제 뭐 떡락 이런 걸 의미합니다. 뭐 지난 2022년 5월 달에 그 테라 루나 사태 터지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10월 달에 11월 달에 FTX 파산 사태 터지고 이러면서 뭐 암호화폐 시장이 다 완전히 뭐 박살이 났잖아요. 이게 이제 네.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채팅을 보지 않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스레드를 하나 봤는데 이 조 버넷이라고 하는 사람의 트위터 스레드입니다. 이거를 보다가 제가 이제 크립토 멜트다운이라고 하는 10번째 트렌드와 굉장히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2017년 그 과거 2017년 말에 다들 기억하시죠?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갑자기 2천만 원까지 순식간에 오르면서 막 주변에서 막 10배, 20배 버는 부자들이 막 나오고 저도 그 무렵에 이제 코인원으로 입사를 완전 다른 산업에 있다가 하게 됐었는데 아무튼 이 그때 2017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또 뭐 한강의 가해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들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들 되게 두려워하죠. 그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거 투자하기 너무 불안한 자산이다. 자산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이거 도박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제 주변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런 암호화폐 회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리한 걸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2017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죠? 2011년 비트코인 가격이 1불이었어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30불로 올랐다가 다시 2.30불로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92% 기록했죠. 2013년엔 어땠나요? 2013년, 14년 이때는 62불이던 가격이 순식간에 1150불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154불까지 내렸습니다. 한 1년, 2년 상간에. 그게 이제 마이너스 86% 하락이었고 그 다음에 2017년, 18년 때는 어땠나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475불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9,700불, 우리나라 돈이 2천만 원 좀 넘었었으니까 그렇게 수직 상승했다가 갑자기 또 급락해가지고 3,142불까지 내렸죠. 마이너스 84% 하락. 이때 이제 뭐 상기의 난 이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한 뭐 계기들이 여러 개가 있기도 했지만 자 2011년, 2013년, 2017년 이렇게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내리고 다시 순식간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내리고 이게 반복되죠. 이거를 혹자들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분도 똑같이 이제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치의 급변하는 가치는 이 비트코인의 이 어덥션, 즉 비트코인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요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의 이제 트위터는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불마켓 상승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이런 피델리티 같은 전통 금융권의 강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투자 그 다음에 세큐리티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효과 왜냐면은 채굴자들이 많이 조인을 하니까 다들 잘 아시죠? 비트코인은 POW 기반이라서 채굴자들이 많이 진입을 해서 네트워크 해시파워가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의 보안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수익의 기회를 본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진입하고 시장에 그러면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해시파워를 높여줌으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이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죠. 근데 문제는 베어마켓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할 때 이 하락장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나쁜 일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권도영이죠. 테라 루나 사태의 주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죠? 샘 뱅크먼 프리드.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거는 참고로 처음 이제 미국에 있는 코트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보석금을 내고 법정 구속되지 않고 이제 나올 때 그 장면입니다. 불과 얼마 전이죠. 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때 무조건 뭐 가격이 폭락하니까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은 이제 쭉정이들이 걸러진다 결국에는 쭉정이들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 이럴 때 그리고 그 전 불마켓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본 이런 장기 투자자들 그 진성 투자자들이 또 남고 그리고 이 남는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이제 네트워크 효과 다들 아시죠?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가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다른 사용자의 제품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같은 SNS들이 다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면 어떤 특정 임계점을 지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효과.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효과.
이 회사는 비용을 더 쓰지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입소문에 입소문을 거듭하여 그 서비스가 이제 제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효과가 네트워크 효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성 때문에 입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회색선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예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가격이 뭐 이렇게 변동을 했죠, 그죠? 우리가 얘기했던 17년 말 고점, 여기 이제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는 요때 2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쭉 떡락해서 크립토 윈터를 거쳐서 2021년에 6만 9천 불까지 피크 찍고 지금 다시 여기까지 와 있죠, 그죠? 한 2만 불 언저리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런 극심한 변동성. 물론 아까 보여드린 권도영이나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축정이들도 등장을 하지만 자, 2014년 베어마켓 때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이렇게 이 1년 이상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이 장기 투자자들의 수는 다시 쭉 올라요. 하락장에. 그리고 이제 이 파란 선이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들의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추이를 나타내는 파란 선이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다음 베어마켓이 왔죠. 2018년 베어마켓 하락장이 오니까 또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호들러 수가 늘어나는데 자, 저점이 여기보다 훨씬 높게 잡혀 있죠, 지금. 그죠? 저점이 올라갑니다. 저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1년 이상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의 수가 2014년엔 이만큼이었는데 2018년에는 이만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지금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그 베어마켓, 지금 겪고 있는 이 베어마켓에는 또 2018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1년 이상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쭉정이들이 다 나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 쭉정이들의 잔해를 밟고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를 알아본 진성 투자자들의 수가 모수가 늘어나서 남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이 글로벌 채택률, 전 세계적인 채택률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이제 그 논거를 이분은 조 버넷이라는 이분은 써놓은 겁니다. 어떤 훌륭한 분인지 잠깐 볼까요? 블록웨어 팀이라고 하는 뭔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미메시스 캐피탈 뭐 투자사인 것 같습니다. 헤드 애널리스트의 블록웨어 팀의 헤드 애널리스트군요. 비트코인 이제 관련 분석 자료를 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분인데 네, 아무튼 트위터가 참 재밌습니다. 비트코인 특히 공부할 때 뭐 학술 자료 뭐 이런 거 찾아보기보다 트위터에서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찾아서 이렇게 팔로우하고 의견 이렇게 보는 게 참 좋고요. 특히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면 좋습니다. 비트코인 공부는 무조건 영어로 해야 돼요. 영상을 봐도 영어로, 트위터를 해도 영어로. 네, 요즘 또 챗GPT나 뭐 파파고 이런 게 번역을 잘 해주니까 그런 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여담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이제 쭉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듣기 거북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쭉정이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2021년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가격 차트만 이렇게 볼게요. 이 코인마켓캡을 불러온 건데 2020년부터 21년 동안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기억 다 하시죠?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막 주식시장 날아가고 코인시장 날아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제 쌍봉, 양봉 찍고 지금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자, 이만큼 내려왔어요. 전 고점이 6만 9천 불이에요. 지금 가격 2만 2천 불이에요. 얼마나 내려왔나요, 가격? 적어도 한 60%, 70% 내려왔죠. 전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2011년 그리고 2011년 저점, 2014년 저점, 2018년 저점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장기 투자자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이번 베어마켓에도 지금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온체인 지표를 봐도 그 1년 이상 비트코인 장기 보유하는 모수가 2018년 베어마켓 때보다 더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뭐 이따가 이장호 대표님이 이런 것도 온체인 지표 보시면서 그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고래들은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도 지금 아직 다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 아직도 뭐 금리 인상이 좀 남았으니까 금리 인상 또 할 수도 있으니까 페드가
더 기다렸다가 현금 가지고 있다가 더 기다렸다가 저점에 살래. 이 말이 과연 될까요, 여러분? 이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점을 맞추는 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그렇게 이제 완벽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뇌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저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온체인 지표가 보여주는 대로 지금 저는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뭐 원래 사실 내려간다고 해서 뭐 그런 안 사고 이런 사람은 아니긴 한데 제가 어쨌든 비트코인은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2만 불 뚫고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걸 믿고 사는 것이죠. 자, 다음 트렌드. 스택 체인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9번 스택 체인. 이것도 이제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트코인을 꾸준히 적립식 매수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트위터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위터 한번 스레드를 보세요. 누가 이렇게 올렸죠? 블록 2731이라는 글을 써서 올리면서 사진을 볼까요? 2731브러치 비트코인을 샀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6시 50분에 2731브러치 비트코인을 샀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트로잔 말 같은데 그거를 왜 여기다 올렸는지 모르겠고요. 자, 이 비트코인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아무튼 이렇게 2731브러치 비트코인을 사면서 블록 2731이라고 올렸어요.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시겠어요? 혹시 이거 뭔 것 같다? 뭘 의미하는 것 같다? 스택스 아닙니다. 스택스는 이제 비트코인의 레이어 2 이제 그거죠. 네, 아닙니다. 17년 고점 아니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위로 조금 올려 볼게요. 자, 누가 그 바로 위에다가 블록 2730이라고 적었어요. 보이시죠? 그 바로 위를 볼까요? 자, 블록 2729 스택 조인. 일단 스택 조인이라는 거는 건너뛰고 신경 쓰지 마세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블록 2728 0.07불. 블록 2727 0.21불.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재밌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지금 트위터에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블록을 쌓고 있듯이 트위터 스레드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스레드를 쌓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내가 2717번째 블록을 만약에 쌓는다면 즉 2717번째 트위터 스레드를 남기는 사람이라면 2717불러치의 비트코인을 사서 그 증빙을 사진으로 붙이고 같이 올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스택 체인이라는 지금 유행어, 해시태그 유행어예요. 트위터에서 돌고 있는. 재밌죠? 매수 인증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매수 인증입니다. 네, 맞습니다. 릴레이 투자입니다. 릴레이 투자.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문화, 커뮤니티 문화는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무조건 뭐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매수하는 거야 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설파를 하잖아요.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어떤 좋아하시는 커뮤니티 멤버들이 트위터에서. 근데 아까 이 스택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2717번째 블록을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2717브러치를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시태그로 스택 조인이라는 해시태그를 같이 걸면은 내가 그냥 돈이 있는 만큼만 사서 증빙을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2717 빼기 내가 산 금액이 남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채우고. 그러니까 2717불이 없어도 한마디로 블록을 여러 사람과 합심해서 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해시태그가 이 스택 조인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건 뭐 기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릴레이 투자를 지금 트위터 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한 수백만 달러가 모였거든요. 그 비트코인이 매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큰 금액도 아니고 수백만 달러라고 해봐야. 하지만 이 커뮤니티 현상을 보자면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블록체인에도 이런 지금 운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비트코인에만 있는 현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그래서 계속 저도 팔로우업 하고 있고요. 저도 언젠가는 조인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Circular Economies.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환 경제입니다. 순환 경제.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제가 최근에 칼럼을 썼는데요. 한경에다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기고하는 알쓸비잡이라는 칼럼. 비트코인 천국으로 떠오른 포르투갈 마데이라. 이게 이제 마데이라 섬의 모습입니다. 섬입니다, 섬. 포르투갈 옆에 붙어 있는 제주도 같은 섬. 근데 여기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할 것 같아요. 여기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등장해가지고 연사로 참여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갔고요. 이 대통령이 최근에 다큐멘터리 그 영화에도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의 우수성을 막 설파하고 그랬어요. 포르투갈령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별도 정부가 있는 섬나라 국가예요. 그리고 여기가 뭘로 유명한지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마데이라라고 하면 뭐가 유명한지 아시는 분? 이 비트코인 이런 거 상관없이 약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죠? 호날두. 호날두의 고향입니다. 마데이라가 호날두의 고향이에요. 여기 제가 사진을 넣어놨나? 안 넣어놨네요. 이 마데이라의 항구잖아요. 여기 항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섬나라니까. 항구에 딱 배가 딱 정박하는 그 메인 광장에 엄청 큰 호날두 동상이 이렇게 딱 서 있답니다. 그런 아무튼 좀 유명한 관광지고요. 그 유럽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광지예요. 여기가 유럽 사람들이 집도 막 사놓고 이 휴가 때마다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을 도입해서 더 지금 핫한 관광지가 돼서 비트코인을 상점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고 막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있는 스타벅스는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된다 그래요. 이게 바로 순환 경제예요. 순환 경제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현금이 없어도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어도 이 핸드폰에 비트코인 지갑만 깔아놔도 스타벅스도 사 먹을 수 있고 맥도날드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순환 경제입니다. 비트코인 순환 경제. 이런 곳이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마데이라가 그 중에 또 하나가 됐다. 호날두의 고향.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 같은 데는 이미 가능하고요. 또 이제 몇몇 또 그 국가들과 도시들이 있죠. 이 btcmap.org라는 사이트를 나중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btcmap.org. 심지어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냐? 여기 이제 맵을 들어가면요.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상점, 식당 이런 것들이 지도에 다 뜹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줌인을 해놨네요.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평양에 3개가 있습니다. 평양에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 거기서 밥을 먹은 사람들이 그 증빙을 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평양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나 봐요. 믿거나 말거나. 서울 쪽에는 27개가 있고, 포항, 구미, 부산 한 군데씩 있네요. 부산엔 2군데가 있고. 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상점, 식당, 이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사이트니까 한번 나중에 결제를 어떻게 하나요? 눈앞에서 전송? 그렇죠. 여기 이제 비트코인 앱을 여기다 깔아서 핸드폰에 깔아서 지갑에다가 넣어놓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통해서 QR코드 찍으면 바로 결제가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직접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이제 이해가 빠른데요. 자, 그다음 비트코인 아트. 비트코인 아트라고 하니까 NFT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NFT가 아닙니다. 그냥 진짜 예술 작품. 이 사이트도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cryptograffiti.com. 이 크립토그래피티라는 사람이, 예술가가 이 비트코인 관련된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거나 그려서 계속 여기다 이제 그 사진을 전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실물도 어딘가에 전시를 하고요. 근데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그냥 NFT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낸 게 아니라 정말 예술적이고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Terrible Store of Value. 최악의 끔찍한 가치 저장 수단. 이 제목입니다. 이 작품에. 이 사람 누구죠? 로딩이 오래 걸리네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유명한 사람인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아시려면은 이런 사람 정도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핀이 아닌데. 맞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죠. JP 모건이라고 이제 미국의 엄청 큰 제일 큰 금융사 중에 하나, 그 제일 큰 금융사 중에 하나의 이제 회장이죠. 현 CEO이자 회장. 이 제이미 다이먼은 이제 비트코인을 아주 싫어하고 맨날 나와서 욕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도 그 CNBC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또 저의 이 울분을 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희화하는 예술 작품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크립토 그래피티라는 사람이. 자, 예술 작품이 갑자기 흥행하거나 예술 작품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트코인 관련된 예술 작품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크립토 그래피티 같은 사람들 말고도 비트코인 전문 화가 또는 예술가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중세 시대 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르네상스 시대. 자, 르네상스 시대 예술이 번창한 진짜 이유. 원래 중세 시대 때는 봉건 시대잖아요. 그래서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을 그 영주한테 바치고 이제 기사들은 그 영주들한테 봉급을 받고 영주들을 위해서 전쟁을 해서 싸움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고전적인 봉건 시대였잖아요. 근데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만 지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산업적으로 이제 뭔가 도시라는 게 발전을 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고 도시에서 상업이 발전하니까 그 상업이 발전과 함께 동시에 이 종교라는 게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글을 이 거머리보감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게 뭐냐면 첫째로 갑자기 토지를 버리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대중들은 불안했겠죠. 평생 농사만 짓다 산 사람들이 이제 도시라는 곳으로 몰려들어가지고 뭐 취직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걸 해소해줄 신앙이 필요했고 신앙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종교 관련된 건축물들이 필요했고 이제 도시에서 돈을 번 또는 금융업으로 돈을 번 상업과 금융업으로 돈을 번 도시 귀족들, 신흥 귀족들이 이 종교 관련된 건축물을 후원하니까 그리으리한 성당이나 교회들이 등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장식해야 될 종교 예술이 굉장히 유행했던 그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원래 이렇게 예수의 얼굴이 평온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예수의 얼굴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어떤 심미적인 그런 굉장히 이 발전이 있었던 시대인 거죠. 사람들이 예술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저는 비트코인의 아트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대중의 시선이 굉장히 삶의 어떤 느끼는 불안함 이제 뭔가 계속 인플레이션이다 보다 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다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함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렵다 평생 일해봐야 그리고 결혼하려면은 뭐 비용이 얼마나 들어서 힘들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때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신앙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현재의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의 이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7번 비트코인 아트 굉장히 동의를 했고요. 보면서 그 공감을 했고요. 크립토 그래피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아르헨티나입니다. 제가 이것도 최근에 칼럼을 썼어요. 중앙은행 없애버리겠다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보. 이 사람 이 현재 실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하원 의원이고요. 이제 배우같이 생겼지 않았나요? 굉장히 머리 스타일도 독특하고 구렛나루가 길고 이 사람 뉴스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 부켈레 부상 유력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뭐 대선이 올해 10월 달에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제 나와서 경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뭐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있는 그 당에서는 이 유력 대선 후보로 뽑히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도 대선 때 이 사람의 얼굴을 실제로 보게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인터뷰에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진짜 이거 뭐 정치인 얘기를 하는 거 좀 그렇고, 뭐 국내 뭐 비인기 정치인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거랑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력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을 도입할 거고 중앙은행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오스트리아 경제학적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설파하는 거죠. 요런 지금 그 분위기가 아르헨티나에서 번지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물론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대국이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이자 뭐 영토 대국, 또 이번에 월드컵도 우승했고요. 네, 리오넬 메시의 나라. 비트코인 만약에 진짜로 도입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에. 자, 그다음 비트코인 크라우드 펀딩.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가이저라는, 여러분 그 와디즈 써보셨죠?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물건을 미리 이제 좀 투자를 해주고 나중에 그게 실제로 나오면 내가 이제 먼저 받아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커머스 기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미리 투자를 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그런 이제 역할도 하는 그런 와디즈 같은 사이트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그런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가이저는 비트코인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나 비트코인의 어떤 글로벌 채택률을 위해서 이런 신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하면서 올리면 이거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펀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탑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쭉 있고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자본주의 경제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가들, 즉 혁신가들, 뭔가를 비효율을 찾아내고 기회를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면은 굉장히 건강한 사회잖아요. 비트코인 이 생태계도 이 가이저라는 웹사이트만 봐도 굉장히 활발하게 신사업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자, 요게 이제 비트코인의 사토시를 뜻하는 뭐라 그럴까요? 심볼입니다. 사토시는 1억 분의 1 비트코인을 재는 단위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8개를 뒤에 붙여서 0.0000001, 이제 8개의 공과 함께 1억 분의 1로 나누면 그게 이제 1사토시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이 10만 사토시를 도네이트 한 거고요. 46분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레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음 페디먼트.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페디먼트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페디먼트 여기 있네요. 페디민트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웹사이트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 비트코인을 직접 셀프 커스터디, 내가 직접 내 핸드폰에 이렇게 지갑을 만들어서 프라이빗 키도 내가 직접 보관하고 혼자 이렇게 셀프 커스터디 하는 거, 이게 사실 뭐 메타마스크 지금 여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개념인가? 내가 왜 프라이빗 키라는 암호를 직접 저장하고 이걸 잃어버리면 영원히 돈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지? 라는 게 굉장히 이제 러닝 커브가 심한 그런 어려운 태스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뭐 마데이라나 아니면은 뭐 엘살바도르나 이런데 굉장히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페디민트는 그걸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지금 핫하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요. 그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사회, 아프리카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부족 사회, 공동체 사회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놔두고 그 사람이 뭐 개 관리하듯이 다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으면 그 개주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암호학적으로 또 이제 풀었어요. 이 솔루션을 풀었어요. 그래서 제3자에게 모든 걸 위탁하지 않고도 공동으로 비트코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신개념 프로토콜이 나왔다. 프로토콜, 오픈 소스 프로토콜 to custody and transact Bitcoin in a community context.
커뮤니티에 기반해서 비트코인을 저장하고 거래할 수 있는 또 오픈소스 프로토콜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세하게는 이제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칼럼을 쓰려고 하니까 그 칼럼이 나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비트코인 물결. 여러분 아시나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도 지난해에 비트코인을 이 결제 수단으로 도입을 했었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 아프로 비트코인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트위터 전 CEO,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 그죠? 잭 도시도 아프리카에 많이 갑니다. 이 아프리카에 워낙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항상 아프리카에 이렇게 가는 모습이고요. 아프리카 이제 그 행사 모습입니다. 이게 당시 이제 얼마 전에 열렸던 12월 5일에서 7일까지 작년 열렸던 아프리카 비트코인 행사 모습이고요. 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왔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 비트코인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텐데 엄청난 사람이죠. 맞습니다. 잭 멜러스. 이제 나이는 30 정도밖에 안 된 젊은 나이인데 엄청난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가고요.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그렇죠, 그 사람이 만든 스트라이크라는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결제 앱이 이제 얼마 전에 필리핀과도 이 필리핀 페소와 달러가 실시간 송금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이렇게 뚫어놨고요. 엘살바도르와도 뚫어놨고, 그러니까 이제 국외 송금, 해외 송금을 할 때 스트라이크를 사용하면 굉장히 저렴하고 빠르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돈을 보낼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달러가 보내지는 건 아니에요.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환전되고요. 먼저 미국에서.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그 아프리카 해당 나라 도착하면 거기에서 비트코인이 아프리카 그 나라의 통화로 환전돼서 그 사람의 계좌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핫하고요, 요즘. 네, 이 사람은 이제 엘리자베스 스타크라는 CEO인데 라이트닝 랩스라고 하는 회사의 CEO입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마 3월 달에 이분을 만날 것 같아요. 3월 달에 제가 이제 라이트닝 컨이라고 하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분이 거기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너 인사는 벌써 나눴고요. 가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재밌는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물결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마찬쿠라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거 핸드폰이죠? 핸드폰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핸드폰 같지가 않죠? 글자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지폰입니다. 이게 투지폰. 지금 우리는 아무도 안 쓰는 투지폰이고요. 이 아프리카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투지폰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앱이 깔리지도 않는 투지폰으로도 심지어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 게 이 마찬쿠라예요. 굉장히 많은 지금 그 호응을 얻어내고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보세요. 가나, 케냐, 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이 투지폰만 있어도. 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비트코인의 물결이 크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노스틀은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노스틀은 요즘 굉장히 핫한데 SNS 서비스인데요. 제가 일단 창을 안 띄워놨는데 지금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모스라고 하는 이제 얼마 전에 등장한 이 SNS 앱이죠. 서비스죠. 소셜 네트워크 뭐 이렇게 나오죠. 이 다모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에 다모스 앱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트위터 같은 그런 기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기존 SNS랑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요.
로그인을 회원 가입을 할 필요도 없고 로그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딱 앱 다운받아가지고 이거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계정 만들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메타마스크 개설할 때 같은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퍼블릭 키가 주어지고요. 프라이빗 키가 주어져요. 그러면서 퍼블릭 키는 이제 남들한테 공유하셔서 팔로우하게 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프라이빗 키는 절대 남들한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저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SNS인데 내가 어디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넘길 필요가 없고 퍼블릭 키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이제 날 팔로우하게 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노스트리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 기반 앱이면 뭐든지 그 프라이빗 키로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아주 신개념의 SNS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다 계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정을 다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어야, 뭐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적어도 저장을 해놓던가 아니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노스틀 프로토콜 기반 SNS들은요, 딱 하나의 프라이빗 키만 있으면은 다 공동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만약 트위터에서 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트위터 계정이 삭제당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트위터에 쌓아놓은 그 모든 데이터들 다 날아가잖아요. 그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노스틀에서는. 왜냐면은 그 프로토콜의 존재함으로. 어떤 트위터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앙 서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노스틀 프로토콜 레이어에 제 데이터가 존재하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모스는 사라질 수 있어도 제 메시지, 제 SNS 기록들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이 노스틀은 지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핫하고요. 이 노스틀 창업자가 비트코인 맥시예요. 비트코인과 이제 정확히 다른 완전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비트코인의 어떤 구조를 모방해서 SNS 기반 프로토콜을 만들었고요. 블록체인을 활용하나요?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구조가 이 비트코인이 요구하는 SHA-256 기반 암호 구조가 비슷하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 프로토콜 레이어 위에 존재하고 그 하나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다수의 서비스에 동시 로그인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맥시가 만들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큽니다. 이 위에서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팁 주기 기능이 이미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을 이 노스틀에 계속해서 접목하려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풀로드를 집에서 돌리는 사람은 노스틀 풀로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트코인과의 접점이 굉장히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 나텔리 브루넷 씨도 노스트를 2위에 올린 거죠. 비트코인 2023년 트렌드로. 그래서 노스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모스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NS 데이터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록되는 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이제 릴레이라고 하는 분산 저장 프로토콜에 저장되는 거고요. 이 토렌트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토렌트처럼 분산으로 저장되는 거고요. 이 노스틀 프로토콜에 붙어 있는 풀 노드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저장되는 형식이고요.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는요. 근데 앞으로는 비트코인 풀로드도 그 노스틀 풀로드에 완벽하게 1대1로 호환돼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위. 드디어 1위. 라이트닝 네트워크.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뭐 여러 번 말해도 부족합니다.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 노란 선, 오렌지 선의 이 캐파시티라고 하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의 총 가치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거의 5,000개일 겁니다. 쭉 올라가서 18년도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거의 5,000개 비트코인 정도가 묶여 있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차트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샌드뱅크라는 이름으로 라이트닝 노드를 개설해 놓은 지금 화면이거든요. 이 엠보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라이트닝 노드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집에서 비트코인 풀로드를 돌리기 때문에 이 라이트닝 노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1,475만 세트를 집어넣고 지금 채널을 개설해 놨어요. 채널 6개를 개설해 놨어요. 그리고 23분 전에 마지막 업데이트를 했다고 나오고 이렇게 아무튼 투명하게 정보가 다 공개되죠. 트위터를 보면
이렇게 자기 엠보스에 나와 있는 그 라이트닝 노드 홈페이지, 라이트닝 노드 페이지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나랑 노드 그 라이트닝 노드 그 채널 개설하자라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내에도 이렇게 이런 분이 계시고요. 또 아까 처음에 공유해드렸던 이 조 버넷이라는 이 분도 자기 이제 노드 운영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자 192만 세트를 지금까지 라우팅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의 채널을 통해서 192만 세트가 지나갔다. 라우팅 됐다라는 자랑을 하고 그 중간에 수수료로 22.7세트를 벌었다. 사실 뭐 거의 눈꼽만한 돈이에요. 22세트면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0.0 몇 원 정도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아마 0.21달러니까 지금 현재 뭐 2만 1,000불이니까 0.21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3,400원 정도 하겠네요. 예, 3,400원. 3,400원 정도 수수료를 벌었다. 근데 이게 이제 늘어나면 그죠? 늘어나면은 이것도 이제 커지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또 이 가치도 커지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랑 라이트닝 채널 맺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저와 상대방이 서로 채널을 개설해서 이 채널 개설한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페이스북의 그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페이스북은 건너 3명만 알아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몰라. 하지만 건너서 알게 된다. 무조건 안다. 그게 이제 3명이 중간에 있으면 무조건 닿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건데 이 개념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장호 대표님한테 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으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고 싶으면 이장호 대표님한테는 직접 못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너서 비트코인을 이장호 대표님한테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그 공간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 계산에 따르면 9명을 거치면 전 세계에 있는 누구한테든 내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와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캐퍼시티 기준으로. 그러니까 9명인데 제가 뭐 거의 뭐 눈 깜짝할 새에 비트코인을 지금 보낼 수 있는 걸 보면 앞으로 더 이게 줄어들겠죠. 페이스북처럼 점점 사용자들이 늘어날 수.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일조하고 있다. 특히 그거로서 그 결제 수단으로서.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거라고 믿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거꾸로 설명을 드렸고요. 제 이제 트위터는 영어로 올라오기도 하고 한국어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한번 팔로우 해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참 많네요. 네, 핫한 키워드들 다 잘 설명해 주셨다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네요. 네, 스택 체인 재밌네요. 어떻게 한번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재밌어서 저도 좀 조인해 보려고 막 눈치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빠르게 블록이 쌓이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좋네요. 네, 저도 다무스랑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설치만 해놓고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참에 좀 해봐야겠어요. 네, 그 화면 공유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그리고 저기 그 제가 20분 정도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Q&A나 궁금하신 것들이나 뭐 얘기 나누시고 질문 받아서 잠깐 답변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채팅창은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Q&A 쪽에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이따가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백훈종 이사님 또 Q&A 혹시 거기서 보이시잖아요. 혹시 한 예, 번씩 보시면서 이따가 답변 좀 해드릴 거 있으면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정적으로 10가지를 설명하시다 보니 1시간을 거의 30분이었는데 쭉 가셨네요. 시간 가는 줄 감사합니다. 아유, 중간에 좀 모르겠습니다. 끊어주시지 제가 몰랐습니다. 네네. 그 이어서 이제 2부가 이제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그 비트코인 투자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라는 주제
주제를 딱 받아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시작할 때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하기 전에 또 앞에 누군가 또 길게 하실 거기 때문에 약간 또 들으신 분도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네. 영상 보이셨죠? 네. 이 너무 길게 보다 보면요, 계속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저 뒤에 나오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잠깐만요. 네, 채팅창을 어디서 볼 수 있지? 채팅창. 잠깐만요. 죄송해요, 여러분. 채팅창이 사라져가지고요. 채팅창은 어디서 볼 수 있지? 화면 공유를 하니까 채팅창이 왜 있네. 네. 고 Q&A도 네, 시작할 때 제 소개는 못 드렸었는데요. 저는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저기 업노트 컴퍼니의 대표 이장우라고 합니다. 네, 한 20분 정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앞서서 우리 그 백훈종 이사님께서 되게 그 비트코인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올해 트렌드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또 투자란 걸 또 하잖아요.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자산을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좀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제가 이어서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아크인베스트에서 나왔던 이제 비가이드 2023에 있는 그것들을 좀 인용을 한 건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사건 사고들입니다. 물론 이제 좋은 소식도 있고요. 뭐 안 좋은 소식도 있고요. 몇 가지만 짚어보면 작년 2월 같은 경우에 2월에는 2월에는 저기 특별한 게 없었고요. 3월부터 우리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우리가 한 5월 달에 루나 사태가 이제 터집니다. 그래서 루나 사태 터지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이어서 이제 3월드 캐피탈이라고 하는 헤지 펀드들이죠. 크립토 헤지 펀드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를 대출해주거나 크립토를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해주거나 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루나 사태로 인해서 파산하는 걸로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3에로 캐피탈이 이제 파산이 되고, 이어서 셀시우스라고 하는 글로벌에서 가장 컸던 또 예치 서비스 업체가 또 이어서 파산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 뭐 9월, 8월, 9월 달에 몇 가지 좋은 소식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코인베이스나 블랙락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블랙락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내놓은 것들, 그리고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라고 하는 이제 증명 방식을 전환을 하면서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그리고 성공적으로 전환한 것들이 하반기 있었지만, 그 이어서 또 바로 FTX 사태가 터지잖아요. 그 FTX 사태도 FTX 거래소 사태죠. 결국은 루나 사태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FTX 사태 때문에 또 뒤이어서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이제 대출 업체가 또 파산을 하게 되고, 그게 다시 국내 뭐 알고 있는 고팍스라고 하는 거래소까지 영향을 미쳐서 고팍스의 고파이에 예치를 했던 상품들이 제네시스에 맡겨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역시 또 회수가 안 되면서 고팍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그 당시 가장 또 컸던 블록파이라고 하는 랜딩 업체 또 파산을 하게 되고 2022년도 작년 한 해를 이제 들여다보면 굉장히 파산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2018년도 하락 때는 이런 어떤 형태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가격은 물론 많이 빠졌었지만 그래서 작년 한 해가 이 하락을 했던 기간도 가장 길었던 역대 하락장 중 두 번째로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길었고 그 긴 와중에 다양한 사건 사고도 일어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또 잘 극복을 또 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올해 새해를 맞았는데 이런 이제 사건 사고들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일어났던 이제 변화는 뭐냐면 FTX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거래소에 자기 자산을 맡겨 놓아도 안심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심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출금을 많이 합니다. 밖으로 출금해서 어디로 가냐? 밖으로 출금해서 개인 지갑으로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죠.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서 작년 한 해 동안 여기 이제 데이터에 나오지만 전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의 거의 5분의 1 정도가 다 인출이 되기 시작해요. 보통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있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서 있는 거죠. 매도 압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 지갑으로 다 어떻게 보면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58만여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인출이 되는 게 작년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온체인 지표상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자라고 하는데 여기 장기 보유자는 6개월 이상 정도 보유하는 그 유저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현재 72%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72%를 넘어섰는데 이 지표 자체는 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두 개의 지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고 물론 이유는 앞서서 FTX 같은 사태가 터져서 그렇겠죠. 또 하나는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이런 두 가지 행동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다. 반감기를 다시 한번 꺼내와 봤어요. 제가 그 지난 12월 달에 진행을 할 때는 좀 장기적인 어떤 뷰에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는 면에서 MVRV라고 하는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난달에 1월 달에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한 75% 정도 하락을 하고 1월 달 한 달 동안에 다시 한 30% 이상이 또 상승을 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요동이 심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잠시 잊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매도하지 않아도 될 때 매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 매도해야 될 때 매도 안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한 발 좀 떨어져서 좀 더 장기적인 뷰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저 캐캐묵은 우리 지표이긴 한데 가장 또 많이 보는 반감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라고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이 반감기라는 게 결국은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공급이 4년에 한 번씩 정확히는 블록 개수로 21만 블록당 절반씩 공급량이 줄어들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거의 약 4년 정도니까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줄어드는데 이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줄어드는 시점에 맞춰서 가격들이 변화했던 패턴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면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가 있는데 그로부터 69%라는 건 뭐냐면 지금 세 번째 반감기가 2020년도 중반에 있었고 그로부터 69%가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31%가 더 지나면 이제 네 번째 여기 반감기 선이 있는 건데요. 뭐 얼마 전에 이제 이 트위터에 많이 올라오긴 했었는데 이 69%
지난 시점들이 항상 과거를 보면 항상 바닥권이었다라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얼추 비슷하죠. 우리가 뭐 당장은 가격이 크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반감기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12년, 13년을 한번 들여다보면 또 뭐 그렇게 이렇게 변화가 커 보이지도 않기도 해요. 보면은 첫 번째 반감기 이후에 그 거의 고점이 이제 13년도 12월 3일에 1,100달러, 그리고 그 첫 번째 반감기 69% 지났던 시점에 거의 바닥이었죠. 15년도 5월 30일인데 거기는 그때는 237달러였네요, 하나가.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가 2016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의 고점, 가장 가격이 높았을 때는 2017년도 12월 19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19,000불까지가 가장 높은 가격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하락해서 바닥이 왔었고, 그때가 또 이제 반감기가 시작된 69%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거든요. 19년도 3월 8일인데 이때는 3,900불.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가 오고 21년도 4월 7일. 이때는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 61,529불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현재 2023년도 2월 7일.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이긴 한데요. 23,000불까지 내려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남은 기간에 어떤 형태로 갈 거냐를 과거 기간의 어떤 데이터 유출을 해 봤을 때는 대략 그려지는 거긴 하죠. 그래서 대략 요 지점이다라는 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새롭게 재밌는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SOPR이라고 하는 지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온체인 지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는 우리가 진짜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좀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대로 이렇게 가서 이 정도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달에 30%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 현재 위치는 어디냐, 그런 것들을 좀 보조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온체인 지표 중에 그 쇼텀 홀더,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 아까 장기 보유자들은 6개월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단기 보유자들이라고 하는데, 단기 보유자들이 과연 얼만큼의 비트코인의 수익을 내고 있냐, 이 지표거든요. SOPR이라고 하는 거는. 네. 자, 여기 보면 현재 지금 요 비율 값이 1.02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요 노란색 선이거든요. SOPR은. 그리고 까만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노란색은 SOPR이고, 근데 현재는 1.0인데 지난달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이게 3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네. 근데 요 1.02를 과거 지점으로 쭉 한번 이렇게 그어서 과거의 요 지점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지점들이거든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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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그리고 위가 가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이 정도 SOPR이라는 게 상승을 했을 때 1.02 수준으로 거의 가격의 조정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여기 가격 보면 지난 2021년도 11월 달도 1.02이죠. 이때도 가격이 조정이 왔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초도 가격이 조정이 왔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로 가더라도 요 1.02 시점들은 늘 요 지점 근처에서 가격들이 조정이 있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다 조정이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닌 지점들도 있어요. 아닌 지점, 여기 파란색, 파란색. 요 파란색이 있는 지점들은 굉장히 시장이 좋았던 2017년도랑 2021년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불마켓이 될 때 굉장히 뜨거웠던 그때는 이 정도 한 달에 뭐 30% 정도 상승이 있더라도 그 뒤에 다시 50% 2배까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었던 케이스였는데, 이런 불장이 아니었던 나머지 시기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른 뒤에는 일정의 조정이 많이 있었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이 과연 단기적으로는 어떤 타이밍인지.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전에 저기 그 영상에서 진도준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에서 우리 그 순양 백화점 대표였던 것 같긴 한데요. 결국 그 영상이 말해주는 거는 되게 그 투자를 할 때는 덤벼 들게 되거든요. 가격이 막 상승하게 되면 지난달처럼 막 오르게 되면 그리고 또 상승의 전망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막 덤벼들어서 막 조급하게 포모가 일어난다고 하죠. 무리하게 매수를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들을 같이 보게 되면 한번 좀 템포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자료를 일단은 하고 났더니 오늘 또 가격이 빠지긴 하는데요. 그리고 또 상승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좀 보조의 단기적인 보조 지표들도 한번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멀리서 보는 뷰와 좀 가까이서 보는 뷰를 가치를 보게 되면 훨씬 더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SOPR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네, 잠깐 PPL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죠? 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꾸준히 적립식 구매를 통해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것들이 어려울 때는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비트 세이빙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골치 아프니 그냥 비트 세이빙으로라고 적어놨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가격적인 데이터들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가격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면 온체인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심리들이 이렇게 거래에 반영이 돼서 움직인 것들을 가공해 놓은 수직 가공을 해 놓은 지표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숫자적으로.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실제 어떤 이제 펀더멘털이 이 자산이 성장하고 있냐 없냐를 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펀더멘털이 과거보다는 지금보다는 미래가 성장하고 있는 그림을 보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글로벌 국가나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케이스나 이런 것들에서 이 자산이 점점 더 유스 케이스를 가져가는지 이 두 가지 면에서 계속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두 가지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 볼 수 있는 온체인 지표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A, B, C, D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이제 아크인비스트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이제 발췌를 한 내용이긴 합니다. 잘 정리가 돼 있어서 2017년도, 18년도, 20년도 그리고 2022년도 네 가지의 시간의 흐름상이죠.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짚어서 이제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지표는 뭘 말하냐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니까 실현된 가격인데 표현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로 본 평균 매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매수 가격. 평균 매수 가격이 2017년도에는 3,400불이었는데 4,700불, 6,800불, 2만 불까지 평균 매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하나의 지표를 볼 수 있고요. 해시레이트. 요거는 아까 우리 또 백훈정 이사님께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해시레이트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는 채굴자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 채굴자들이 이용하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늘어난다는 거고 컴퓨팅 파워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해킹에 있어서 보안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2017년도에 12.6 엑사해시에서 지금 44.5, 127, 262 엑사해시까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통은 비트코인이 아닌 POW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하락장을 만났을 때 이 해시레이트도 굉장히 감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전 가격 회복 못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 걸 건너뛰어서 보면 비트코인의 지갑수인데 단순 지갑수가 아니라 밸런스가 있는 비트코인 잔고가 있는 지갑수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2,400만 개, 2,400만 개, 18년도 말에 좀 줄어들었고요. 다시 20년도에 3,200만 개에서 4,300만 개까지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 서비스로 얘기하면
유저 수가 그만큼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갑,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이 증가하는 수는. 이것도 어떤 내부적으로 펀더멘털 증가하는 요소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롱텀 홀더 비중, 장기 보유자들. 우리가 뭐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일반 주식도 그렇고 장기 보유자들이 기본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매도 압박이 줄어드는 거니까 좋은 요소인 거죠. 51.9%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거의 72%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아까 백군준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용량이죠. 용량의 비트코인 수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40비트에서 작년 말에는 4700비트까지. 이런 요소들이 비트코인 자체가 작년 1년 동안 하락을 겪긴 했지만 내부의 펀더멘털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우리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다시 시장이 이제 턴이 돼서 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이 자산이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커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아까 이제 내적 요소였고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이제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요소들에서 점점 더 빛을 발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고 이 분류대로 앞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성장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 그게 총 8가지 정도의 비트코인이 사용된 유스 케이스인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씩 떼볼게요. 뭐 여기 비중들은 전망을 한 거니까 굉장히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요것들은 이제 되게 참고 지표를 알면 좋을 것 같고, 요 각각의 항목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점점 더 영향력을 가지냐, 점점 침투를 높여서 가냐, 이런 관점이고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또 가격에 또 관심이 또 있으니까요. 그 아크인베스트라는 곳에서 2030년도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을 해놓은 건데요. 요런 항목들이 요런 침투를 보였을 때 뭐 최대는 거의 이제 그 평균 100만 불이 넘는 가격을 예측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불 케이스, 아주 잘된 케이스, 그리고 기본 케이스로도 거의 68만 불 정도를 예측해놨고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도 거의 한 3억 정도 이상의 가격을 예측해놨죠. 이거는 이제 뭐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갈지는 누구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것들이죠. 여기서 말한 8개 항목. 8개 항목만 제가 어떤 것들인지만 한 번씩 찝고요. 이 항목별로 이 자산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앞으로 계속 점검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업이 이 비트코인의 자산을 보유하는 비중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테슬라가 지금 비트코인 이제 보유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특정 기업이 현금성 자산을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들을 통해서 그 구매력을 보존을 했는데요. 그런 자산의 항목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 이런 것들은 뭐와 맞물려 있냐면 어떤 기업의 회계 이슈랑 맞물려 있긴 해요. 저도 앞에 소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회계학회에서 가상자산 전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회계적인 면에서 비트코인의 자산을 잘 줄 수 있도록 회계 처리 기준들이 잘 셋업이 되면 기업들은 앞으로 점점 더 구매력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이 자산을 일부 비중으로 가질 수 있는 중 요소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작년에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고 한국은 아직 기업들이 보유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거래소 빼면은 점점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금하는 자산으로의 비트코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엘살바도르가 좋은 예가 되겠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가장 큰 명분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미국에서 외국인 자국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그 달러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금하는 건데 이 송금 수단으로의 비트코인이거든요. 이것이 많이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영역은 국가의 어떤 국가의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일부가 편입이 될 거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비트코인은 중립적인 화폐이긴 하거든요. 특정 국가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중립적인 화폐이기 때문에 또 검열 저항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그런 검열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를 확보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실제로도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신흥 국가의 통합, 뭐 엘살바도르, 그리고 아까 우리 백군용 이사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던 뭐 포르투갈 마데이라,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도 그런 후보 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곳들이 이제 신흥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 정책을,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형태에서 비트코인 취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망으로의 비트코인이고요. 그 다음은 이 HNWI가 그 부자들 말하거든요. 그 현금성 자산을 100만 달러 이상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의 그룹들인데, 그 압류 방지 자산이죠. 그들의 자산을 이제 외부에 어떤 뭐 그런 검열을 좀 막기 위한, 특히 중국 같은 곳이 뭐 실제로도 시진핑 정권이 거의 확정이 될 때쯤 실제로 중국의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확보한 노력이 실제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 그런 수요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의 증가인데, 이거는 이제 ETF와 같은 형태가 반영이 되면 이 기관들의 투자, 그러니까 회사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거랑 그 기관이 또 비트코인 자산을 투자자로 쓰는 거는 좀 결은 다르긴 하지만 그쪽에서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디지털 골드, 이렇게 이렇게 한 8가지 부류에서, 네, 8가지 부류에서 이 비트코인의 쓰임새나 사용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고액 자산가를 말하네요. HNWI. 네, 맞아요. 고액 자산가. 고액 자산가들은 자기의 부를 숨기고 싶거든요. 네. 그런 니즈들이 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계속 성장하는지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 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차트 보여드렸지만 이것저것 머리 아프고 신경 쓰기 싫으면 이제 비트 세이빙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면 됩니다. 시간도 세이브할 수도 있고 내 마음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브라이언님 등장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해외 네, 해외에서 사용 현재 웹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해외 사용 가능합니다. 앱은 이제 비트 세이빙 앱은 아마 늦어도 다음 달에는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훈종님 저기 질문 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질문은 네, 길게 잘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네, 강의 잘 들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올라온 질문 일단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여기 Q&A 남겨주시면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킴 님께서 물어보신 건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전 같은 거 안 하고도 강남 빌딩이나 조각 투자 같은 거를 비트코인을 바로 투자하는 시기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지 이거 같거든요. 비트코인 자체로. 그러니까 단순히 국회 입법부 통과되면 뭔가 해결되는지. 이게 실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저 강남 빌딩을 이렇게 사거나 뭐 조각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갖추어져야지 가능한지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브라이언님 이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강남 빌딩이나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려면 국회 입법 통과되면 되냐라는 질문이라면
관련 규제는 뭐 당연히 금지만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제 비트코인의 사용을 양성화하는 쪽으로 도입되겠죠. 이제 규제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사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용을 금지하는 게 규제가 아니라 규제는 그 해당 자산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의 사업이나 이런 새로 등장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사용을 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양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규제입니다. 음, 그래서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도 뭐 굉장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이제 이 사업자들을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뭐 어떤 역할 그리고 책임 직무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쓰지 마 이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반드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거고요. 규제가 있던 없던 저는 이거는 도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뭐 두 번째 단순히 결제 질문이 수단. 예, 예, 있어요. 예. 두 번째 질문이 되게 수준 높은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 같아요. 어, 저기 아마 브라이언님도 많이 훈종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부분 같긴 한데 그렇죠. 뭐냐면 핵심은 결국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잖아요. 구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자산은 실제로 이제 돈의 우리가 말하는 화폐 역할 쓸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쓰려고 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더 있을 텐데 내일 모레 가치가 낮아져야 지금 열심히 쓰는 거잖아요. 지금 열심히 쓰기 때문에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고 모두가 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내일하고 모레 다음 내년 후년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 그 돈을 쓰지 않으면 경제 안 돌아가고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딱 오히려 가치 저장만 되고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이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이 케인지안 경제학에 다 그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화폐나 어떤 뭐 소비나 뭐 경제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케인지안 경제학 쪽으로 알고 계셔서 그렇게 지금 생각이 굳어 계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케인지안 경제학의 골자는 소비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예요. 음, 소비만 일어나면, 그러니까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 소비를 증진시켜야 된다.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기업도 돈을 못 벌고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고 그러면 사람들 돈을 더 안 쓰고 그러니 어떻게든 소비를 증가시키는 게 뭐 정부의 역할이고 뭐 시장의 역할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주류 경제학의 이제 그 모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그런 식으로 화폐가 반드시 작동할 필요는 없고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화폐 가치가 디플레이셔너리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반대 급부에서 이제 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공부를 하면 이제 그런 세상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길지 않았다. 지금처럼 이렇게 돈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는 이제 그만큼 소비 여력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물건값이 오르죠. 음, 이런 게 이제 올바른 경제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는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길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게 계속 답이었다면은 우리가 지난 수천 년간 이렇게 살아남고 경제를 키워올 수가 없었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금화가 거의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의 가장 안전한 화폐이자 가치저장 수단으로 쓰인 이유거든요. 음, 예, 이 신용화폐의 역사는 50년밖에 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식으로 경제가 굴러갔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제 화폐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음. 저도 80년대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경험한 거 신용화폐 시대에만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보다 더 긴 역사를 본다면 현재 화폐 시스템도 실험을 한 지 불과
70년도 때부터니까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시스템이다. 이게 완벽하진 않다. 이걸 이해한다면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실 맞죠. 그걸 또 하려면 뭐 오스트리안 경제학파의 이론부터 쭉 나와야 되니까. 네, 네. 근데 되게 수준 높고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비트 세이빙에 대한 서비스의 질문인데 답변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왜 그 비트코인 구매하고 싶은데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야 되는 걸까요? 제 저금통에 직접 원화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저희가 그 회사의 계좌로 받아서 그걸 대신 구매를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계좌라기보다는 그걸 구매해주기 위한 어떤 회사의 공통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찝찝하시다면 저희가 또 열심히 CS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저는 비트코인 초보인데요. 외국인이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의 이해 및 외국인이 볼 수 있는요? 한국인 말고 마켓 문송님. 외국인이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이해 및 투자 관련 원서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 원서. 네. 파트너 설득력을 필요해서요. 저기 제가 님, 네, 쭉 나올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사이페리 나무스의 비트코인 스탠다드,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채팅창에 방금 남겼는데 닉 바티아의 레이어드 머니. 음. 레이어드 머니 한국어로 번역도 되어 있죠. 예, 레이어드 머니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 증거 블록에 바이트로 이미지를 넣어서 마치 NFT와 비슷하게 온체인의 데이터를 넣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요. 오디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요 최근에 많이 이슈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슈 아세요 이거? 알죠. 네, 자, 채팅창 하나만 더 남겼습니다. 네, 좋네요. 그 오디널은요, 저는 사실 가치 없는 정보를 한정된 비트코인 블록에 억지로 꾸겨 넣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하락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잠깐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오디널 때문에 요즘 탭노트 트랜잭션이 늘어나서 이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도 한 2배, 3배 가까이 평소 대비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 블록 용량이 얼마 전에 역사상 가장 최대 용량의 블록이 채굴이 됐었어요. 네. 원래 1메가바이트가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용량인데, 블록 용량이 3.28메가까지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탭노트 트랜잭션을 이용한 건데, JPG 파일을 한마디로 블록에 꾸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도 올라가고 트랜잭션 수수료 올라가고 이제 블록 용량도 커지는 거죠. 네. 근데 굳이 이거를 뭐 세컨 레이어나 서드 레이어에서 NFT 같은 거를 구현해도 되는데 굳이 비트코인 메인 블록체인에 JPEG 파일을 꾸겨 넣을 이유가 하등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토시에다가 이제 정보를 새겨가지고 NFT화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이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환 가능성이 100%여야죠.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다르면 교환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1사토시의 그 JPEG 파일에 정보를 꾸겨 넣어서 새겨 넣으면 그 1사토시는 영원히 다른 것들과 아예 다른 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토시 낭비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네. 돈으로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저는 좋지 않게 보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 그래서 오픈 프로토콜이잖아요, 비트코인은.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또 이런 시도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다만 일시적인 트렌드에 지나지 않아서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명확하네요. 네. 질문이 한 3개 정도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조난님인가? 그 채팅창에 남겼는데 매년 춘제 이후로 우상향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올해에만 지금 가격의 2배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신대요.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올해 가격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정고점을 넘을 것인가 이거랑 오늘 주제와 같은 질문이긴 한데 올해 그래서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전고점까지 갈 것 같습니다. 69,000불. 그래요? 네.
대단히 공격적이시네요. 정보 좀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2배는 간다는 얘기인데요. 지금보다 2배는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박소연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또 우리 그 훈종님 전문 영역인 것 같긴 한데 채굴이 다 끝나면 채굴 네트워크가 끊겨서 그러니까 보상이 다 안 되니까 얘기겠죠.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없는 루머를 본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채굴이 언제 끝나는지 채굴이 끝나면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미 2010년에 남겼죠. 비트코인 포럼에. 음,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면 트랜잭션 수수료로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채굴을 할 네. 거다라는 식으로 남겼고, 그게 아니라면 비트코인은 영원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인데, 사실 도로 간다고 하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컸고, 음,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가 앞으로 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이제 좀 연구를 해보는 중이거든요, 저도. 음, 근데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음,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사용성이 커지면 이 직접 노드를 운영해 보시면 알 텐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의 채널을 열고 닫을 때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수행돼요. 음, 그래서 채널을 열고 닫는다는 게 이게 노드 운영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채널을 음, 많이 열기도 해야 되지만 잘 안 되는 노드는 채널을 빨리 닫고 새로 열고 닫고 새로 열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체인 액티비티가 늘어나는 데 기여를 해요. 네, 그래서 많은 전송을 담은 비트코인, 그러니까 풀 하나의 블록이 꽉 찬 그 블록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전송 수수료가 늘어날 거고, 음, 그 전송 수수료가 늘어나면은 채굴자들은 네, 여전히 그 프로피터블하게 수익을 얻으면서 사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잠깐 저 위에 질문 제가 이해를 하고 질문해야 되니까 짧은 것부터 먼저. 네. 김백선님 질문인데요. 세계 경제사에서 민간화폐 발행 막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게 될 위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그죠. 차라리 민간화폐 민간화폐, 막았던 것처럼. 네. 네, 지금도 민간화폐 발행은 막혀 있죠. 화폐 음, 독점을 하고 있죠, 중앙은행이 사실상. 네. 스테이블 코인은 금지하게 될 수 있고요. 금지하게 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만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 USDT 같은 USDC나 USDT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달러 파생 상품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는 기관들이 이제 준비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법으로 잘 지키면 사실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괜찮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뭐 살아남을 거고요. 다만 음, CBDC와 직접 경쟁을 하게 되니까 좀 네. 사용성이 약화될 수는 있겠죠. 음, 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되게 강렬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은 사실 전 걱정을 안 합니다. 미국은 한편에는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되게 극단적으로 비트코인을 금지해야 된다는 상원 의원이 있는 반면, 네. 한편에는 뭐 패툼이나 아니면 신시아 루미스처럼 비트코인을 막 거의 뭐 금처럼 미국의 그 준비금처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프로 비트코인 한 정치인들도 있고, 음, 네, 뭐 양당 체제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함부로 금지하지 못할 거고요. 음, 중국은 사실 금지했죠. 채굴을 완전 금지했잖아요. 네. 네, 그 중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국은 채굴을 전면 금지했지만 심지어 채굴 해시파워가 중국의 70%가 몰려 있었는데도, 중국이 채굴장을 다 닫았는데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민간화폐를 중앙은행이 막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막을 수 있을 거다.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 막습니다. 네. 정확한 답변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 금지하고 싶겠죠? 금지할 수 있으면 금지를 100번 했을 텐데 금지를 하기 힘드니까 네. 잘 받아들인 쪽으로 이미 선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제도권 잘 받아들일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장기 투자자가 많아진 이유는 뭐 방광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또 물려 있으니까 팔지 않고 이게 장기 보유자가 늘어나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반감기 때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하면 그때 매도를 하고 다시 떨어진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모아가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건지 이런 굉장히 중요하지만 딱 정답은 없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정답은 없으니까 개인적인 의견 한번 그 브라이언 같은 경우, 혼종님 같은 경우 개인적 의견을 한번 짧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아마 물어보신 분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감기 버프에 올라타서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매도도 안 하세요? 네, 그런 트레이딩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감기 버프가 예전처럼 잘 먹히지 않을 거예요. 음, 24년도에 이제 현재 블록 보상 6.25BTC에서 3.125BTC로 낮아지죠. 절반으로. 네. 근데 현재 풀려 있는 비트코인 수량 대비해서 그 줄어드는 비트코인 개수의 비율이 작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지난 반감기 때는 그 비율이 더 컸죠. 풀려 있는 네네. 비트코인이 적으니까. 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유통량 대비해서 반감기가 주는 영향이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또 그만큼 반감기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지금 커지잖아요. 이제 네. 아니까 한 지난 3번, 4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은 그 심리가 다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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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전에 이랬으니까 또 그럴 것이다 하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좋은 조언입니다. 이미 모두가 아는 지식은 또 저게 아니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만해서 너무 반감기에 맞춰서 뭘 하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 같습니다. 예. 네. 샌드뱅크 얘기 나왔으니까 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샌드뱅크 보완 어떻게 이루어지고 높은 이자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일단 높은 이자를 못 드리고 있고 죄송하게도 높은 이자를 못 드리는 이유가 저 이제 그 보안 때문인데 이제 보안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해킹이나 뭐 이런 뭐 파산이나 이런 이슈에서는 얼마나 자유롭냐. 뭐 해킹은 저희가 엑슬란트라는 외부 커스터디와 멀티체인 형식으로 지갑 키를 보관을 해가지고 둘 중 하나가 뭐 망하거나 사고가 나도 고객 자산은 괜찮도록 이렇게 구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저희가 ISO 27000이라고 국제 정보 보호 인증 또 땄거든요. 지금 이제 ISMS 이제 국내 버전이죠. 정보 보안에 ISMS도 이제 예비 인증 절차 진행 중이라서 보안은 상당히 수준 높게 갖춰놨고 더 앞으로 늘어날 거다, 좋아질 거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원금 손실이나 뭐 이런 이제 뭐 수익률 어떤 파산, FTX 파산이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거는 뭐 저희도 일단 외부에서 운용을 합니다. 고객 자산을 받으면 뭐 저희가 혼자 수익을 낼 수는 없으니까 외부에서 그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데 그 외부에서 운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켓 뉴트럴 스트레치 요즘같이 하락장일 때는 그 함부로 방향성 투자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전략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100%다 이렇게 외부로 운용하거나 그런 위험한 짓은 절대 하지 않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퍼센티지를 그 외부로 운용하는 퍼센티지를 정해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아, 오케이. 가구적으로 그런 장치들이 있으니 네, 현재 지금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100억 쌤 달진이라는 분인데 질문을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제가 얘기를 못했네요. 요 분의 답변만 하고 오늘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답변하고 우리 훈종님이 하나 답변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훈종님은 이제 23년 크립토 트렌드 10 외에 보너스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어떤 거 추가하겠는지를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위에 거 답변하고 있을게요. 세이빙 중이니까. 비트 세이빙 적립은 어떤 프로세스로 고객들의 비트가 예치되나요? 스테이킹 개념으로 이자도 붙나요? 아, 네. 너무 감사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고객께서 이제 저희 저금통의 적립식 구매 저금처럼 얼마 동안 기간 동안 이제 얼마씩을 매일 구매해 달라고 하면 저희 자동 구매 솔루션이 자동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구매한 비트코인은 이제 제3자 커스터디에 100%다 맡겨지는데요. 이제 카르도라고 하는 이제 커스터디 전문 업체, 가상자산 사업자인데 그 고객이 적립식으로 구매한 비트코인은 그 카르도라는 업체에 100%다 보내서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네, 브라이언님 마지막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타로가 또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타로. 음, 이 비트코인 템루트. 위에서 자산을 발행하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 위에서 다른 자산을 발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달러를 비트코인 위에서 발행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말하는 거고, 이제 페이먼트 레일웨이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비자 네트워크, 뭐 마스터카드 네트워크 또는 뭐 스위프트망 이런 여러 가지 금융망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 진짜 글로벌하게 쓰이는 그 금융망이 되려면 뭔가 현재 이 전통 금융에서 쓰이는 자산 중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자산 하나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 비트코인을 자산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네트워크 관점으로만 보세요. 비트코인 이제 BTC라는 코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러가 중앙은행에서 발행돼서 뭐 중개은행, 상업은행 통해 가지고 개인한테 그 유통되는 구조는 이제 대출이잖아요. 대출을 거듭합니다. 근데 해외 송금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융망, 은행끼리 가지고 있는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전송이 되죠. 예. 숫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종이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실물 달러를 내 해외에 있는 누군가 친척한테 혹은 친구한테 보낼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달러의 어떤 회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물 네네. 화폐가 실제로 리미턴스, 해외 송금에 쓰이게 된다. 그때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참 좋은데 지금 비트코인은 아쉽게도 이더리움처럼 뭔가 새로운 코인을 그 이더리움 기반 ERC20 기반으로 발행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타로라는 프로토콜이 등장하면은 그게 가능해집니다. 비트코인 전혀 뭐 새로운 코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인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성향을 띤 비트코인으로 얘가 둔갑합니다. 얘가 쓰이다가 비트코인 위에서 쓰이다가 다시 쓰임이 완료되면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요. 그런 형태의 비트코인이 확장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이미 많이 발행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그 용도가 효과가 무엇이 다를까요? 그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올라오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 또 시장 입장에서는 뭐 비슷한 효과로 이미 이더리움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 올려서 그게 더 나은 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보안도 뛰어나고 훨씬 더 크고요. 일단 마켓캡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사용성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뛰어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비트코인 해변이라는 검색을 인터넷에 해보시면은 뭐 엘살바도르에도 있고 필리핀 보라카이에도 있고 포르투갈에도 있고 마데이라에도 있고 이미 비트코인 해변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엄청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BTC 맵이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비트코인 받는 상점들 전 세계적으로 많다. 네네. 이더리움 해변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카르다노 해변 없고요. 솔라나 해변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비트코인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앞서 나갈 거기 때문에 이 네. 위에서 뭔가 달러가 거래되면은 실생활에 더 잘 녹아들 수 있는 것이죠. 아, 사용성 측면에서 훨씬 나을 겁니다. 이더리움보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놓친 게 있는데 혹시 중국 쪽 스탠스 달라진 거 있냐고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놓쳤는데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어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홍콩을 통해서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이 원래 적격 투자자한테만 크립토 거래가 허용됐었는데 이제 네. 개인 투자자한테 열었죠. 음, 홍콩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맘대로 해라. 개인이건 뭐 외국인이건. 네네. 메인랜드에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런 기조고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NFT 디지털 자산 NFT 거래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열었더라고요.
그거를 뭐 약간 뭐 암호화폐 다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네.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네요. 저도 뭐 중국 정부가 뭐 바뀐 거는 중국은 계속 디지털 위안화죠, 오로지. 네, 그걸 띄우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혈안.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딱 2시간 한 것 같네요. 2시간. 네. 알찼던 또 비트코인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질문들이 일단 좋아가지고요. 질문들을 또 풍성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훈정님 똑똑하답니다. 여기 지금 패널 분이 댓글에서. 네. 과찬이십니다. 이장호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오래 하셨죠. 좋네요. 이거 저희 이렇게 정기적으로 목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좀 할까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한 번씩 하면 훨씬 더 좋은 나눔과 또 이렇게 같은 것들을 또 바라보는 우리 비트코인 이런 자산들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나눔들이 되거든요. 저 여력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강남 한복판에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님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